제가 80년대 정치적으로 혼란기와 그런 걸 겪으면서 또 제가 태어났던 두메산골에서 도시로 유학 아닌 유학을 공부 때문에 오게 되면서 그런 사회적인 어떤 격동기, 정치적으로 혼란기와 또 한편으로 우리나라가 그 산업화가 되어가는 그 혼동기 속에서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되게 좀 혼란스러웠던 시기였죠. 그러면서 이렇게 대학 생활하는 미술대학을 이렇게 다니면서 느꼈던 거는 너무 물성화되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옛것을 잃어가고 무시되고 말살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오히려 저는 어떤 과거 회귀적인 어떤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근원적인 것, 또 어떤 원천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그 잃어버린 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유물적인 고고학적인 그런 테마를 등장시킴으로써 산업화되어가는 물성의 시대에 근원적인 걸 탐구하고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잃어버린 성이란 고성이라는 그런 전설적인 어떤 고고학적인 그 형태를 통해서 어떤 그런 물성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했던 부분이 되게 강했던 거죠. 초기의 작업들이 주로 관심사가 어떤 유물적인 거 아니면 그 고고학적인 거 그런 성터랄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관심이 크다 보니 그 잃어버린 성이라는 어떤 테마를 가지고 한동안은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된 계기가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 재료 또한 어떤 자연에서 나오는 그대로의 재료를 많이 활용하려고 노력을 했고 기존에 있는 어떤 틀에 박힌 재료랄지 방식이랄지 그건 되게 제가 원하지 않았고 좀 실험적인 걸 되게 좋아했어요. 젊었을 때부터 재료나 방식이나 그런 걸 제 나름대로의 독특한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자 하는 실험적인 노력들을 많이 하다 보니 그 독특한 재료를 많이 찾아다녔죠. 옹기 파편이랄지 굴 껍데기랄지 다슬기 같은 여러 가지 어떤 산업 재료가 됐던 단추 같은 것들이랄지 액세서리 부품이랄지 그런 쪽으로 재료를 찾아서 또 생각도 좀 바뀌게 된 거가 모든 어떤 물성이나 생명체나 모든 것들이 하나의 점에서 시작된다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정신적으로는 그런 개념적으로는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 정말 제가 어떤 고고학자가 돼서 한 그런 어떤 흔적이랄지 그걸 재현하는 느낌으로 땅을 파서 그 형태를 파가지고 그 거푸집 삼아 거기다 직접 돌이나 흙이나 그런 물성이 그대로 드러나게 파서 묻어서 또 끄집어내서 조립을 시키고 그래서 어떤 그런 형태에 이르게 된 거죠. 또 제가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관심이 있었던 거는 그런 우리 박물관에 가면 삼지 토기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역사적으로나
그 삶에 대한 어떤 숫자적인 어떤 의미가 되게 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삼지토기에서 오는 형태들을 많이 차용을 해서 이 작품에 그 세 발 달린 그런 형태들이 많이 나오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거는 어떤 우리의 고유의 어떤 그 삶에 대한 정신이랄지 그런 부분을 담고자 노력을 했던 부분이 되는 거죠. 제 개인적인 어떤 작업의 역사적으로 보면 처음에서 막 손으로 시리즈 작업을 해오다가 또 이제 재료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다 보니 또 다른 어떤 느낌의 어떤 고민을 하던 중에 제가 괴산이라는 시골에 작업장을 두고 주중에 한 번씩 고속도로를 타고 이렇게 서울로 강의하기 위해서 이제 올라오는 그런 일들이 일상이었는데 우연히 어떤 고속도로에서 그 적재된 파이프를 그 실은 트럭 뒷공무니를 따라가다가 이렇게 되게 인공적이지만 규칙적인 어떤 뽕뽕뽕뽕 그 벌집처럼 뚫려 있는 그런 게 좀 특이하면서도 관심 있게 보게 된 거죠. 모양도 되게 독특하면서도 규칙적이지만 재미있다.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생활 때문에 이제 그 시골 작업장에 생활하게 됐는데 거기서 뭐 되게 뭐 채소랄지 그런 뭐 호박 같은 거, 뭐 고추 같은 거 이런 걸 심어놓고 뭐 되게 무료한 생활이죠. 그 시골 생활이라는 게. 그러니까 매일 지켜보면서 커가는 과정을 이렇게 저도 시골 출신이었지만 그렇게 유심히 관찰하게 보게 된 건 처음이었죠. 그러는 생명의 어떤 그런 그 꽃망울이 맺혀서 열매가 되고 그런 게 되게 그 당시에 새롭게 다가왔던 거죠. 그런 찰나에 그 제가 그 벌집처럼 뚫린 동파이프 그런 모습과 이 작업의 연결 지점이 저걸 하나의 세포 단위로 생각을 하자. 그러면서 어떤 형태를 한번 구현해 보면 재밌겠다 하고 연결이 된 거죠. 고민 끝에 이제 연결이 됐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그 뭐 호박 형태, 열매 형태를 그 동파이프라는 거를 잘라 가지고 가락지처럼 잘라서 연결해서 그 형태를 만들게 된 계기가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한동안 그 생선과 응집 시리즈로 해서 이제 뭐 열매 형태들 하나의 뭐 원자 단위랄지 뭐 세포 단위랄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융합된 형태들이 생명체가 되고 물성이 되는 그런 생선과 응집 시리즈를 한동안 하면서 그런 자연을 얘기하기에는 너무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형태랄지 어떤 개념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걸 거기에 이제 고민에 빠져 있다가 그러면 우리가 그 자연을 가장 대변할 수 있는 어떤 게 뭘까? 그래서 어떤 거기서부터 이제 나무로 이렇게 옮겨오기 시작하는데 저는 나무 표피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 표피를 보면은 어떤 시간성이랄지 또 미적으로 봐도 어떤 누적된 어떤 그 껍질에서 오는 무게감 같은 게 되게 흥미롭게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제가 쓰는 동파이프를 이 타원형으로 이렇게 형태를 변형시켜서
나무의 껍질의 느낌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절묘하게 그 느낌이 나무 표피 느낌하고 잘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자연을 상징하는 나무에 관심을 가지면서 나무 시리즈 작품이 또다시 또 출발을 한 계기가 된 거죠. 이제 나무 시리즈 작품이 이제 시작하게 되면서 사실은 저는 소나무라는 부분은 초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크게 나무라는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작업을 했었고, 형태 또한 오히려 추상적인 형태를 가지고 2008년도에 이제 사비나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하게 됐을 때는 오히려 제가 좋아했던 옛날 토기적인 삼지 토기에서 오는 형태들이 삼지 뿌리로 등장이 되기도 하고, 그때도 이제 그런 연결선상에 있어서 삼지 같은 그 형태들이 많이 등장이 되죠. 뿌리랄지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세 가닥으로 이렇게 형태들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때는 오히려 추상적인 형태의 나무지만 되게 재밌는 게 그 작품들을 보고 저널리스트나 관객들이나 소나무를 자꾸 얘기를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제가 역으로 소나무에 이제 그러면 관심을 오히려 두게 된 거죠. 제가 봐도 그런 재료나 이 표피가 소나무하고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나무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보자, 관심 있게. 그래서 그 형태가 미학적으로 재밌기도 하면서 또 우리 민족들이 그 소나무에 대한 어떤 우리 국가의 나무처럼 그런 인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소나무 형태에 관심을 두면서 그때부터 이제 소나무 형태들이 나오기 시작한 계기가 이제 2010년도 사비나 미술관하고 예술의 전당 야외 광장에서 이제 동시에 개인전을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 소나무 형태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게 된 또 하나의 계기가 됐던 거죠. 근데 미학적으로나 상징적으로나 소나무가 갖고 있는 요소들이 또 제 재료하고도 맞아떨어지기도 하고, 그 형태적인 것도 예를 들어서 꾸불통하게 흘러가는 형태랄지 그런 것들이 요소들이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게 이렇게 맞아떨어져 가는데, 또 소나무도 큰 뿌리는 또 새 뿌리가 이렇게 뻗어나가서 지탱을 한다는 그런 걸 알게 됐고, 그 소나무가 갖고 있는 우리 민족의 어떤 신적인 신목처럼 상징하는 부분도 있고, 장수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의미를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무지만은 되게 뭐랄까 신적인 종교적인 의미도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런 소나무 형태를 가지고 이제 표현하고 그런 접목을 시키게 됐던 그 표현의 어떤 방법이 된 거죠. 소나무가 갖고 있는, 물론 세계적인 파인트리라고 해서 여러 나라에도 있지만, 특히 우리 한중일 이 아시아권에서는 되게 소나무에 대한 어떤 그 자체만으로서의 어떤 큰 의미 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저는 어떻게 보면 한국적인 상징인 소나무가 금강송이랄지 이런 걸 가지고 오히려 세계 사람들한테 보여줌으로써 이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하나의 큰 얘기가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거죠.
물론 제 재료가 갖는 어떤 또 소나무하고 연결된 부분이 되게 많은데요. 동파이프를 타원형으로 했을 때 껍질하고 많이 닮아 있고, 그걸 또 한 부분을 샌딩을 해서 황동색이 나오게 했을 때는 소나무의 황솔에 대한 느낌이 나오기도 하고, 동선 같은 걸 부식을 시켜서 하면 푸른 솔잎처럼 보이기도 하고, 동 자체가 이렇게 자연 부식이 되더라도 마치 또 나무에 끼는 이끼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동파이프 재료가 갖고 있는 것들이 소나무를 표현하기에 되게 용이한, 아주 작가한테는 되게 운 좋은 재료가 된 거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조각가한테는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기가 표현하는 그 재료가 자기 주제와 그 개념과 어느 소통이 돼야지 그 작품에 의미가 있는 거지, 뭐 이것 따로 저것 따로는 아니거든요. 재료가 갖고 있는 자체가 그 작품을 얘기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저는 드로잉을 작가의 호흡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물론 제가 뭐 회화도 해보기도 하고 하지만은 저는 제 작품에 뭐 입체 작업, 조각 작품에도 항상 그냥 간단한 스케치가 아니고 치밀하게 어떤 그 형태를 펜을 가지고 종이에 이렇게 묘사를 해보거든요. 그거는 되게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조각가가 어떤 모형을 만들어서 하기도 하지만은 또 그 과정은 너무 또 복잡하기도 해서 저는 이제 드로잉을 통해서 이제 스케치하는 걸 되게 선호한 편인데, 물론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 느낌을 그대로 조그만 데서 구현을 시키거든요. 물론 작업이나 드로잉이나 비슷해요. 그 느낌들이, 이 디테일이랄지 그런 거를. 제 작업도 물론 동파이프가 하나하나 여러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단위로 막 누적된 어떤 부분을 가지고 한 형태를 이루는 것처럼, 제 드로잉 또한 한 획이 쌓이고 해서 어떤 저는 또 독특하게 어떤 나무에 쇠못을 박아서 목물을 찍어서 이렇게 독특하게 장지에다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처음에 내 조각 작품을 위한 드로잉을 했었는데, 하나의 또 드로잉 자체로서도 작품으로서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혼합 재료를 써서 이렇게 좀 대형 작업으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제 작품 중에 겸재 정선에 관한 어떤 제목이 붙은 작품이 있는데, 제가 겸재 정선 작품 중에 조그맣게 한 부분에 소나무가 등장한 형태가 독특해서 실제 제 작품 드로잉을 해서 제 작품에 옮기기도 해서 이제 그런 몇 작품을 그 시리즈를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드로잉 자체도 이렇게 수많은 쌓임이 누적된 어떤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저는 스타일이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만 직성이 풀리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개념과도 맞아떨어지고 그래서 드로잉도 그렇게 입체와 비슷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느낌을 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그 한지, 우리가 이제 표현한 장기라는 어떤 뭐 삼합, 사합 이렇게 한 장, 두 장, 뭐 세 장, 네 장 이렇게 두꺼운 한지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물론 그 한지가 갖고 있는 또 종이 자체의 그 물성이 소나무가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이다 그러는데 한지 또한 뭐 천년 이상 가는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제가 이렇게 왜 선호하게 됐냐면,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그 쇠모술 나무에 박아서 꼬챙이를 만들어서 문물을 찍어서 그냥 그린다는 표현보다는 그냥 조각하듯이 찍어서 이렇게 표현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걸 한지는 그걸 다 어떻게 보면 견디더라고요. 그래서 그 거친 표현들을 한지가 그대로 이렇게 흡수를 하면서 받아주고 있다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 그런 데서 오는 매력, 좋은 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처음에는 먹물을 단순한 재료로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은 요즘에는 뭐 커피가루랄지 뭐 흙가루, 철분 이런 복합 재료를 이렇게 사용해서 아예 드로잉 자체를 하나의 작품화 시키는데 그런 어떤 거친 표현 반복들을 쓰는 거죠. 뭐 그런 걸 또 한지가 이렇게 떠받쳐주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게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전국 구리 야외 조각전이죠. 조각이지만 야외 작업을 전시를 한다는 건 조각까지만 되게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거대한 자연이란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 자연이 갖는 어떤 커다란 걸 하나의 뭐 몇 가지의 작품 가지고 그 공간을 뭐 이렇게 이룬다는 거는 되게 부담스러운 일이죠. 마치 이제 그 성북구리 야외 갤러리가 해서 이제 그런 전시를 진행하게 되는데 고민이 되게 많았죠. 거기에 대한 어떤 무작정 뭐 작품을 갖다 놓는다 해서 전시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왜 이 전시가 이루어지는 어떤 계기랄지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성북동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거랄지 그런 부분은 뭐 익히 너무 문학가도 많고 또 뭐 조각가도 있고 화가도 있고 되게 문화하고 되게 연결된 지점이 이 성북구에 되게 많이 있죠. 마치 이제 그런 연유로 이제 물론 성북구에도 그 멋있는 소나무들도 숲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생이 깃든 소나무라는 테마를 가지고 메인 작품을 놓고 거기에 또 그 공간에 어우러지는 어떤 그 다리 위에 그 처마에 뭐 작품을 뿌리가 나오기도 하고, 또 그 밑에는 어떤 탁자가 놓이기도 하고, 그 공간을 되게 연구를 많이 하면서 했는데, 또 성북구에는 어떤 그 뭐 안암동이니 뭐
소남동이냐. 암자가 들어가는 어떤 거대한 소나무를 놓고 그 주변에 그런 상징하는 바위 덩어리를 몇 덩어리 이렇게 상징적으로 넣은 거죠. 그래서 그 자체만으로도 이제 성북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도 괜찮다고 볼 수도 있죠. 생애 깃든 소나무라는 테마를 이제 달고 전시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가슴 아픈 얘기지만은 그 준비를 우리 큰딸과 같이 준비를 했거든요. 물론 우리 큰딸은 그 전시를 보지 못하고 이제 하늘나라로 먼저 갔는데, 제가 아까 언급했던 제 작업 생과 사, 살아있는 것, 죽어있는 것, 크게 보면 어떻게 보면 통합되는 어떤 융합적인 의미로 볼 수도 있죠. 근데 막상 제 개인적인 어떤 일을 이렇게 겪으면서 느껴진 게, 작가한테는 되게 생과 사, 삶과 죽음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제가 또 그렇다 해서 가볍게 얘기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큰 의미로 봐야 되고, 세상의 어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하다는 의미거든요. 막상 제가 그런 일을 이렇게 겪으면서 느껴진 부분들이, 그 의미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큰 딸에 대한 얘기가 되게 스며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생이 깃든 소나무라는 이제 얘기를 갖게 됐는데, 되게 힘들게 작년 여름에 그 더운 여름에 딸과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용접해 가면서 그 큰 작업들을 이루었기 때문에, 아마 제 작품 중에서도 그 작품은 되게 잊혀지지 않는 작품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큰애의 영혼이 거기에 이제 온전하게 깃들어져 있는 거고, 뭐랄까, 숙명적인 어떤 느낌이랄까, 운명적인 느낌이랄까, 참 묘한 느낌이 드는데, 어쩜 제 작업 과정과 그런 느낌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작품에 나타나게 돼버린 결과적인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작가의 어떤 운명이란 게 되게 힘들 때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겪으면서 오는데, 아이러니한 일인 것 같기도 하고, 많은 걸 의미를 부여한 작품이고, 결과적으로 그런 전시가 된 거죠. 인간을 포함한 유기체로서의 자연에 있어 생명은 변화를 기반으로 한다. 나무는 뿌리를 내리고 살다가 고사되기도 하고 변화하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본다. 돌은 그러한 변화의 물성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죽은 것이라 우리는 인지한다. 나는 문득 대상이 지닌 물성을 판단하는 우리의 인식이 옳은 것인가에 의문을 품었다.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은 어쩌면 우리의 인식일 뿐, 그들의 생과 사는 순환의 고리 속에 반복적으로 이어가며 생명을 만들고 죽고 다시 태어나고 하는 것이 아닐까.